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도시를 찍고, 오늘 찍으세요. 찍고, 시간이 되면 겨울철에, 여름철에 휴가 삼아 한 달 살기를 해보든가, 불가능하면 일주일 살기라도 한번 하시면서 그 도시들을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벤치마킹 하는 방법은 저는 김영철 스타일로 걸어서 그 도시를 갖다 이제 그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걷기로. 또 두 번째는 BMW를 타고. BMW 뭔지 아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전철, 이런 것들, 워크, 이런 거를 활용해서 도시를 갖다가 탐방을 하면은 색다른 걸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 걷기 또는 BMW 스타일로 이렇게 여행을 좀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치분권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이 깨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체게바라도 모터사이클 타고 남미를 일주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왜곡돼 있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깨우치면서 혁명 전사가 돼서 쿠바에 가서 선거하고 볼리비아에 가서 하다가 이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볼리비아거든요. 3,800m의 도시가 있어요. 이 라파즈라는. 라파즈 인근에 있는 데서 게릴라 활동하다가 총살 당했는데 그런 체게바라. 그 다음, 존 노크, 아담 스미스. 세계 최고의 정치학자가 존 노크고,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뭐예요? 귀족 학교 다니면서, 이런 그랜드 투어라고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지역을 여행하면서 뭐예요? 견문을 넓혔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일보의 설동훈 기자인가? 그 양반이 이 그랜드 투어라는 책을 시리즈로 냈죠. 그 책도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기의 대가는 쥘 베른이에요. 쥘 베른. 80일간의 세계 일주. 근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80일은 못했는데 제가 연구년 때 66일간의 세계 일주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갖다 이제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여행은 젊은 층도 가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가야 되고, 그리고 너무 소비성으로 가기보다는 좀 성찰적인 그런 여행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성찰적인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크 투어리즘, 그리고 요즘 그린의 시대, 생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린 투어리즘, 요즘 6차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고, 6차 산업 나오기 전에는 어메니티라는 말이 유명했죠. 어메니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미래 도시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유비쿼터스와 어메니티를 겸비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데가 실리콘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가포르에 있는 원노스라는 과학공원이고, 싱가포르가 북위 일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공원의 이름이 원노스예요. 원노스. 원노스 전철역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갖고 이렇게 보면 멋진 공원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주 다양한 그런 연구단지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입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여행을 가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갖다가 일기 형식이 됐던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저는 여행을 가면 칼럼을 하나씩 씁니다. 여행을 가면 오늘 제 이 안에도 제가 여행 가서 쓴 칼럼들을 몇 개 실어놨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 도시를 테마로 해서 나의 생각을 칼럼으로 써요. 그게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도, 일기, 칼럼 이런 거 또 여력이 되면 뭐예요? 책으로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칼럼으로 막 이렇게 여행기를 쓰다가 요즘 그걸 이렇게 모아갖고 여행기를 출간하기 위한 준비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키 개념 중에 하나가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제 협치, 공동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버넌스를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 선진 도시들을 다니면서 좋은 그런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나쁜 거는 배드가 되겠죠. 굿 거버넌스, 배드 거버넌스. 역동적인 도시. 반대말은 뭐예요?
정태적인 도시가 되겠죠. 예전에 독일도 역동적인 도시였다가 정태적인 도시로 이제 간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 포용적인 도시, 배제적인 도시, 배제적인 도시는 좀 슬럼가, 이런 데 방치하는, 그런 것들이죠. 배제적인, 특히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파울루나 이런 데 가보면 상류층과 저소득층이 확 달라요. 상류층 주거 지역은 성을 쌓아놨어요. 총 들고 지켜요. 빈민가는 대충 포기하고 그냥 지들끼리 총 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오죠. 강남이라는 데가 부동산 블록, 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이 경계를 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타적인 거, 봉사하는, 원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너무 각자 도생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갖다 발전시킨다는 방식에는 도시 재개발이 있고 도시 재생이 있는데, 다 아시죠? 재개발은 확 미는 거고, 재생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도시재생법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법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도시재생법은 최근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몇십 개씩 지정해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저 청량리 옆에 홍릉연구단지를 갖다가 재생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광주에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여행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오늘 강의도 영미 국가도 보고 그 다음에 유럽도 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도 보고 남미는 하고 싶은데 반면 교사가 많아서 정면 교사할 거는 좀 적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컨셉들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그런 이 개념들도 이제 일부 소개를 갖다 이제 했고, 그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배우다 보면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도시들을 제가 여행 갔던 데 중에 이제 핵심적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 첫 번째 여행지가, 이 히드로 공항에 내려갔고, 런던에서 내려갔고, 런던을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욕탕, 바스, 로마 시대 목욕탕이 있는, 왜 이 바스가 유명해졌냐 그러면, 여러분들 영국의 전성기가, 산업혁명의 전성기가 1837년에서부터 1901년, 64년 동안 집권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이 시대였었는데 그때 런던은 스모그로 덮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처럼. 그래서 돈 번 부자들은 돈 벌면 바스로 이렇게 휴양 도시로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광주를 서울서 돈 벌어갖고 이렇게 낙향해서 생태적으로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꿔야지 광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스 가서 좀 배우려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 원스톱 샵은 뭐예요? 한 군데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한 통합 민원실 되게 잘 되고 있다. 요 밑에 메뉴들 있죠? 이건 시간 관계상 각자 보세요. 통합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더라. 그리고 고객 만족, 커스터머 이 스테이트먼트, 이게 뭐냐 그러면 행정기관에 가면 고객 헌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가봤더니 여기 보면 BBC라고 써져 있잖아요. 미디어 시티. 우리나라에 맨체스터가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맨체스터랑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딘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딜 것 같아요? 포항이에요, 포항. 제주도 굴뚝도시. 그래서 제가 포항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포항이에요. 지금 포항도 이제 우리가 포항제철 갖고 먹고 살기 이제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창조도시 하겠다고, 포항이 창조도시 하겠다고 만든 게 저 운하예요. 배 선원들은 침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있어요. 옛날에 이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해먹에서 잤어요. 해먹이 이 좁은 공간에서 침대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가구 기술이 발전해서 조그만 방에 애들 가구랑 침대랑 이렇게 넣었다 뺐다 서랍형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 해먹. 그리고 옛날 함선은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유 같은 것들을 못 먹잖아요. 그래, 우유를 짜 먹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배에다가 소를 한 마리씩 싣고 다녔는데, 조그만데 균형이 안 잡히면 배가 뒤집히거든요. 어디다가 소를 키웠냐라고 얘기하면 배 중앙에 해먹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큰 배는 마구간을 별도로 두는데, 조그만 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스턴에 가서 프리덤 트레이를 이렇게 가다가 항구에 가서 봤더니, 해먹에다가 젖소를 두고 젖자 먹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 좁은 공간이니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 도시. 제조업에서 이제 창의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런던도 목포와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템즈강에 런던항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필요가 없죠. 항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도크 스타일로 있던 항구를 재개발해갖고, 이 도크랜드라는 것이 재개발의 대표적인 대명사 같은 그런 성공 사례가 도크랜드, 그걸 금융가로 바꿨어요. 멋진 금융가로. 런던의 금융가가 되게 크거든요. 세계 최고의 금융가는 어딥니까? 월스트리트, 월가. 그거에 필적하는 데가 시티라는 데, 영국의 시티, 대명사 시티는 영국의 금융가를 얘기해요.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항만 지역을 쫙 빌고 거기다가 뭐예요? 금융가를 갖다 유치해서 엄청나게 이제 개발한. 근데 런던은 도시 재개발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도시 재생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도크랜드 하면 재개발의 대명사, 옥스타워 하면은 도시 재생의 대명사. 그래서 나중에 런던 가시면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굳이 또 뭐 바쁘시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옥스타워는 경향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쓴 기사가 있을 것이고, 도크랜드는 워낙 유명해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답사 보고서 써놓은 게 잘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가고도 뭐 대충 알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뉴욕, 이 맨하탄으로 걸어서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브루클린 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이 옆에는 이제 차들이 다니는 거고, 걸어서 보면은 이게 맨하탄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철도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이 고가 철도였었는데, 이거를 하이라인 그래갖고 도시 재생을 한 거예요. 도시 재생. 그래서 공원 만들어갖고 이제 재생을 했더니, 이 주변에 뭐예요? 엄청난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허드슨 야드라는 데인데, 재개발이 이제 명소가 생기면 주변이 좀 가치가 올라가요. 생태적인,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걸 먼저 해야 돼. 그러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게 따라와요. 보스턴에 가봤더니 미국은 도서관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우리도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 도서관 아직도 저 산꼭대기에 많이 있죠. 관공서처럼 높은데 이렇게 이제 있는 편인데, 미국의 도서관은 정말 중심지에 있어요. 전철역에 있거나 중심지에 있고, 지금 보스턴의 중심지에 이제 이 중앙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서관이 카페처럼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요 앞은 요 맞은편이 지금 요 빨갛게 돼 있는 게 애플 가게예요. 되게 큰 애플. 그러니까 아주 중심지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특구 형태로 도서관이 문화행정 서비스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이 발전 못하는 이유가 행정이 너무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인데, 미국은 분야별로 행정을 이렇게 특화시켜서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특화행정 또는 특별구라고 얘기해요. 특별구라고 얘기하는데, 스페셜 디스트릭트라고 얘기하는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교육은 교육구대로 별도로 다 해요. 그리고 홍수관리, 물관리, 상하수 이런 것도 다 별도로 해요. 광역적으로.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뭐 구멍가게 하듯이 이거 다 하니까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좀 특화 행정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광역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광역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미국 보스턴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보스턴 라이브러리 컬처럴 디스트릭트, 문화특구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도시들도 지역별로 뭐예요? 이렇게 특성화가 잘 돼 있어요. 플로리다 주 하면은 플로리다 주 안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분야별로 특성화가 이제 잘 돼 있다라는 거를 갖다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 특히 미국이 연방 국가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연방 국가예요. 네덜란드도 준 연방 국가예요. 그 연방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도시국가 연합체예요. 도장을 찍어도 대통령 혼자 찍는 게 아니라 그 연방을 구성하는 구성자들이 다 이렇게 찍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협치가 되지 않고는 국가 운영이 어려운 그런 데가 미국이고 독일이고 스위스고 네덜란드고 뭐 그렇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독립도 시켜줘요. 예전에 여러분들 네덜란드 연방에 있던 이 대해서 독립된 것이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국교를 믿으니까 떨어져 나갔죠. 네덜란드 연방에서 왕국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례가 되겠고, 싱가포르도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이었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우리 중국계 비중도 크고 하니까 그냥 떨어질래. 말레이시아는 원주민 우대 정책이 푸미파트라라 그래갖고 말레이계 우대 정책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원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대 정책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흑인들 우대해서 가산점 줘서 공무원 시키는 것처럼 우대 정책을 많이 하니까 중국계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중국계가 많은 싱가포르가 이제 독립했던 그런 계기로도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스도 연방이죠. 연방이고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해요. 연방이다 보니까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데인데, 쥐리 하면은 뭐예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게 쥐리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극찬에 맞지 않았던 베른이라는 데예요. 베른.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름 되면은 튜브 타고 래프팅을 해요. 이 빙하가 내려오는 물인데 여기에 물이 흘러가는 거를 따라서 튜브 래프팅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청정 그런 빙하수고, 그리고 이 빙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 하천제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흐르는 하천과 하수가 흐르는 하천을 분리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쥐리 같은 데 가보면, 쥐리 중앙역 앞에 가보면 하천이 두 개가 있어요. 빙하가 흐르는 하천, 그리고 그냥 일반 오수라든가 하수가 흐르는 하천, 이렇게 관리해서 청정 환경을 해놓으니까 깨끗하니까 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다 뭐예요? 스위스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국가 경쟁력 1위가 되고 스위스가 그렇게 됐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루체른, 호수도시 루체른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별장들이 많은데 거기 세계적인 부호들이 와서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프스가 파노라마로 보여요. 쫙 그냥 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복받은 동네다라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은 연방 국가였어요. 독일이 통일된 거는 1871년인데 그 전에는 도시국가였어요. 바이에른 공국, 베를린 공국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예요? 도시들이 특화돼 있다. 여기 뮌헨하면 여러분들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옥토버 페스트의 도시인데 이 되게 문화가 발전해 있어요. 아테네, 파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문화 도시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하면 뭐예요? 금융도시예요, 금융도시. 그 다음에 생태도시 하면은 프라이부르그라고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를 반대하면서 생태적으로 이제 좀 탈바꿈한 생태도시 대명사가 프라이부르그예요. 뮌헨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진짜 버스, 메트로, 워크가 아니라 진짜 BMW 공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 울산, 광주도 자동차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테마로 해갖고 이제 특색 있는 무언가를 갖다 이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기업도시 패키지 전략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여기는 지금 뮌헨에 있는 올림픽 공원이에요. 이 뮌헨 올림픽이 1972년에 열리다 보니까 요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게 우리 방이동에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이랑 똑같아요. 거의 원조 최고 요지에는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먼저 뭐예요? 차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전철역 주변에, 공원 주변에 우선 배치하고, 부자들은 뭐예요? 저 멀리 차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게끔 배려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었어요. 네덜란드 하면은 균형 발전, 사회 협약.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게 노사정위원회 모델이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노와 사와 정의 양보하고 타협하는 대타협을 갖다 이루는 사회협약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바센나르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 모델 같은 것들이 네덜란드의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타일이 좀 더 발전된 게 북유럽 모델이에요. 독일하고 네덜란드 위에 북유럽이 있잖아요. 독일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이 북유럽 모델의 원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사례가 되겠는데, 이 아일랜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성공한 나라예요. 근데 유치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튀어갖고 다시 폭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치에 성공했지만은 유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이한 사례가 아일랜드 사례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로 해갖고 되게 빈부격차도 심하고 수도권은 잘 나가는데 지방은 별볼일 없고 한 게 한국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처럼 또 술도 먹는 거 좋아하고 좀 영국의 식민 통치 당하면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나라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고속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동일하다. 우리가 아일랜드랑 너무나 흡사한데, 아일랜드 꼴 안 나려면은 제발 투기 좀 그만하세요. 제발 수도권 중심으로 이 왜곡된 발전 전략은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취지로 쓴 칼럼이에요.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예보, 여기도 사연이 많은 데예요. 이 사라예보가 어떤 지역이냐라고 얘기하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지역인데,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전도 했죠. 여러분들 인종, 이 사륙, 도살. 이건 베이징, 제가 친구들이랑 패키지로 한 4박 5일 30만 원 패키지로 다녀와서 쓴 칼럼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베이징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건데, 서울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베이징 얘기도 질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싱가폴이 이 창조도시, 도시발전 전략의 선구적 사례인데,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가 들어있는 책이 싱가포르 성공 비결을 담은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책인데, 저희 싱가포르 공무원 교육교재예요. 싱가포르 공무원 교육교재인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창의적인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교재를 이제 만든 거고, 이 안에 싱가포르 행정이 그동안 이룩한 성취, 우수 사례들을 3, 40개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그런 도시발전 우수 사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기회가 나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시민의 주택정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시민의 85%가 임대주택에 살아요. 의료보험은 개판이에요.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의료보험 포용적이잖아요. 싱가포르는 자기가 낸 돈을 모아뒀다가 아프면 거기서 찾아가고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함부로 못 가요. 우리가 의료보험은 좀 나은 편이고, 주택은 싱가포르가 나은 편이고, 싱가포르는
공원이 잘 돼 있고 교통이 잘 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높은 도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합 리조트라든가 뭐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개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싱가포르도 국가 정책 기조로 보면은 실용주의적이고 좀 기업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그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아베 중앙정부는 비추지만 그래도 일본 뭐예요? 시정촌 자치분권은 벤치마킹 할 게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사이 지방을 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전철 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갖다가 5가지로 요약해서 쓴 칼럼이에요. 이것도 읽어볼 만해요. 특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기 스타일로 쓴 지방자치 칼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테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고 사진 보시면은 요게 게이샤의 무대예요. 게이샤. 우리나라 기생들이 일본 스타일에서 왔는데 교토에 보면은 요정 골목이 있어요. 아직도 요정 골목. 게이샤의 무대고 요거는 낙골당이에요. 고야산이라는 데 있는 낙골당인데 이거를 일본 낙골당은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일본 낙골당은 절에서 관리해요. 불교 문화가 있어서. 근데 낙골당을 관리하면서 템플 스테이도 같이 해요.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킨 또 그런 사례가 되겠고, 묘지도 이 돈 버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수도, 도쿄에 가보면은 롯본기 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롯본기 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산 속에 있는 빌딩 단지예요. 여기가 첨단 산업단지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데고, 여러 가지 그런 실용주의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한 것이 이 도쿄 지역의 이제 이 특징이 되겠고, 사실 도쿄는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오사카는 뭐예요? 약간 상업적인 색채가 강한데, 중국도 그렇죠. 베이징은 정치 도시고, 상해는 경제 도시고, 그런 게 일본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나마 이제 지방 도시 중에서 광주는 비엔날레의 도시고, 청주는 공예의 도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정체성이 확 부각이 안 되죠. 좀 약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가 경쟁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발리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리가 제주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외지인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그런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중에 발리 가보시면 해안가에서만 놀지 말고 화산 옆에 있는 다락론지대, 우보시라는 데가 있는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되게 요즘 뜨는 핫한 지역이에요. 창의적인 인재들이 거기 모여서 휴양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지대로 이제 뜨고 있다. 무등산이 그런 지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일종의 슬로우 시티 전략이에요. 슬로우 시티 전략.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슬로우 시티가 어딜 것 같아요? 그쵸. 완도에 가보면 청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행정구역으로는 청산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임권택 감독이 이제 영화도 찍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완도의 청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는 저 지리산 밑에 가보면 하동의 악양. 이런데. 그리고 제가 새로 발견한 슬로우 시티가 있어요. 제가 새로 발견한 슬로우 시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슬로우 시티에 부합하는 그런 데가 단양이랑 영월이에요. 단양이랑 영월. 여기 좀 빠졌네. 빠졌는데, 그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슬로우 시티의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최근에 썼어요. 2달 전에. 슬로우 시티의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들. 강의안을 바꾸면서 뺐어. 예전 강의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슬로우 시티 성공 사례 가장 재밌게 그나마 슬로우 시티를 만든데, 청사는
그냥 영화 나오고 말았잖아요. 근데 단양이나 영월은 슬로우 시티 전략으로 그래도 관광에 또 끌어들이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데는 단양에서는 소백산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십승지의 하나예요. 십승지. 그러니까 이 풍수의 명당인데 거기 딱 가서 있으면은 남한강 물길도 쫙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소백산 자락이 쫙 보여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설이 깨끗해요. 작년에 개장했으니까. 그래서 단양 가시면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가시면 되는데 그 옆에는 또 슬로우 시티 답사가 가능한 구인사라는 절도 있어요. 그리고 영춘면이라는 물길에 가면 래프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영월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남한강 상류잖아요. 충주댐이 있고 이 상류지대인데 원래 예전에 상류지대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단양에 수중보를 만들면서 진짜 물의 도시가 됐어요. 단양이. 예전에는 가뭄이 들면은 그냥 이 흙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수중보 건설하면서 수위 조절이 가능해져서 잘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 여행 다니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보다는 이건 좀 이론적이에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어려워서 강추하진 않고, 제가 아까 여행기 소개한 거 있잖아요. 세계 일주로 배우는 사회탐구. 한 달 정도 뒤쯤에 출간될 것 같은데, 거기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세계 일주 하면서 이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들을 재밌게 좀 써놓은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좀 미처 못 들으신 거는 제가 소개한 그런 책으로 좀 보강을 좀 하시면 좋겠다.